이스라엘 관리에 의해 확인된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의 사망은 중동을 수십 년 만에 전례 없는 격동 상태로 몰아넣었습니다. 2월 28일 새벽 이스라엘과 미국이 감행한 합동 공습 직후 이란은 즉각 걸프만 전역에 걸친 화력 작전으로 대응하며 극도로 위험한 새로운 대결의 소용돌이를 열었습니다. 테헤란은 카타르, 요르단,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에 위치한 미군 기지와 이라크 북부 쿠르드 자치 지역을 향해 수십 발의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이스라엘을 향한 여러 차례의 미사일과 무인기 공격이 계속 이어졌는데 이는 반격의 규모가 치밀하게 계산되었으며 전략적 억제 성격을 띠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주목할 점은 오만이 목표물 목록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워싱턴과 테헤란 사이의 민감한 협상, 즉 이란의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제한하려는 협상에서 무스카트가 중재자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전투가 격렬하게 고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외교의 문은 아직 완전히 닫히지 않은 듯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 비타협적 입장을 보여주는 강경한 메시지를 보냈지만 테헤란 측은 긴장 완화의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이란 외무장관은 공격이 멈춘다면 우리는 긴장 완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 발언은 양측 모두 힘을 과시하면서도 위험으로 가득 찬 지정학적 체스판에서 퇴로를 계산하고 있는 전략적 줄다리기를 반영합니다. 현재 긴장 고조 국면은 이스라엘이 이란의 국방장관과 이슬람 혁명수비대 총사령관을 포함한 이란 안보구조의 최고위급 권력자들을 제거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이들의 부재는 이란 내부에서 위험의 중심으로 여겨지던 공백을 만들었습니다. 이 타격은 단순히 군사적인 성격을 넘어 이란의 전략지휘부에 대한 직접적인 일격이었으며 이란이 억제력을 유지하기 위해 대응 능력을 증명해야만 하는 상황에 몰아넣었습니다. 보복작전이 전례 없다고 묘사되었지만 실제 규모는 통제된 수준에서 계산되었습니다. 테헤란은 총력전을 촉발하는 대신 명확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강도를 제한한 것으로 보입니다. 진정한 약속사라는 작전명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궁지에 몰릴 경우 이란이 중동 전체를 불바다로 만들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전략적 메시지는 전달되었습니다. 만약 워싱턴과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압박을 가한다면 분쟁은 순식간에 양자 관계를 넘어 지역 전쟁으로 번질 것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의 이면에는 이란 종교 지도자들의 위험한 시험이 숨어 있습니다. 테헤란은 영내 미군 기지를 겨냥함으로써 주변국들에게 압력을 가하고 이들이 다시 워싱턴의 전투를 완화하도록 압력을 가하게 만들고자 합니다. 주변국들의 심기를 건드릴 위험이 매우 크지만 이란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많지 않은 듯합니다. 이란 공군은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지 못하고 방공 시스템은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남은 전략적 카드는 바로 미사일과 무인기를 통한 억제 능력입니다. 이는 하늘에서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무기입니다. 테헤란의 대응은 양날의 검의 본질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미사일이 이란 영토에서 발사되어 걸프 국가들의 영토에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주요 목표가 미군 기지라 할지라도 이 행위는 심각한 주권 침해로 간주됩니다. 이는 아랍 국가들이 이란에 대항하는 통일된 전선을 형성하도록 만들 위험이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란의 잔혹한 침략을 강력히 규탄하고 형제 국가들과 함께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카타르 외무부 또한 대응할 권리를 유보한다고 밝혔으며 피해를 입은 국가들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대부분의 미사일은 요격되었지만 최소 한 발이 미 해군 오함대 본부가 있는 바레인의 미군 기지에 명중했습니다. 도하에서는 요격된 미사일 한 발이 주거 지역에 떨어져 폭발하며 거대한 불덩이와 연기 기둥을 만들어 민간인 사상자에 대한 우려를 낳았습니다. 아랍에미리트에서도 여러 지역에 미사일 파편이 떨어졌습니다. 첫 반격이 있은 지 몇 시간이 지난 후에도 이란은 카타르와 UAE를 향해 미사일과 무인기를 계속 발사하며 작전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문제는 테헤란의 진짜 목표가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한 가지 가능성은 전략적 경고 메시지를 보낸 후 이란이 이 기회를 이용해 적의 방공 시스템을 탐색하고 미래의 긴장, 고조 시나리오를 위한 데이터를 수집하려는 것일 수 있습니다. 더 우려스러운 다른 가능성은 지역 전체를 분쟁의 소용돌이로 끌어들여 대결을 전면적인 지역 전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한편 더 위험한 변수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전략적 해상 항로는 전 세계 원유 소비량의 약 20%와 액화 천연가스, LNG의
20, 30%를 운송합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선박 통행을 금지한다고 선포하자 보험회사들은 계약을 중단했고 많은 선사들이 회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계의 중요한 에너지 수송로가 거의 텅 비었습니다. 만약 봉쇄 상황이 장기화된다면 전 세계 경제에 미칠 결과는 단순히 시장의 숫자에 그치지 않고 모든 대륙으로 퍼지는 에너지 쇼크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가장 큰 질문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가 아니라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입니다. 일부 걸프 국가들, 특히 UAE는 대응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신호를 보내 분쟁이 양자 관계를 넘어 확산될 위험을 열어두었습니다. 이번 긴장 구조의 차이점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초기 공격 규모와 목표에 있습니다. 단순히 흩어져 있는 핵시설을 공격하는 대신 이번 작전은 테헤란, 특히 주요 정부 및 군사기관, 대통령궁, 그리고 많은 고위 지도자들의 거주지가 있는 권력의 중심지인 파스테르 지구에 화력을 집중했습니다. 약 10개의 다른 도시들도 군사시설과 전략적 목표물에 대한 공습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공군 역사상 최대 규모의 출격을 감행하여 약 200대의 전투기를 동원해 이란 영토 내 500개 이상의 목표물을 공격했습니다. 이 규모는 목표가 단순히 억제에 그치지 않고 전략적 기피에서의 반격 능력을 마비시키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목표가 핵 프로그램 약화를 훨씬 넘어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이란 혁명수비대, 군 경찰에 무기를 내려놓을 것을 촉구하며 완전한 사면을 약속했습니다. 이는 외교적 제안이라기보다는 최후 통첩에 가까운 요구였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절망으로 인한 오판의 위험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궁지에 몰린다면 테헤란은 예측 불가능한 조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란이 전선을 확대할 것인가, 아니면 현재 체제가 내부로부터 균열될 것인가.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은 전통적인 협상에서 힘에 의한 외교로 전환된 듯하며 공습을 양보를 강요하는 도구로 변모시켰습니다. 이스라엘은 현재 이란의 남은 억제 능력을 질식시키기 위해 미사일 발사대와 모든 관련 생산시설을 제거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스파한 산업단지 인근에 내려진 긴급 대피령은 이 지역이 다음 목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새로운 공격의 라운드가 준비되고 있음을 알립니다. 만약 테헤란이 계속해서 양보를 거부한다면 다음 시나리오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목표물 목록을 모든 고위 지도자 계층으로 확대하여 국내 봉기 물결을 촉발할 만큼 충분히 큰 충격을 주기를 기대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명확한 한계선이 설정되었습니다. 지상 침공은 없을 것이며 미군이나 이스라엘 병사들이 이란 영토로 대거 진입하는 시나리오는 없습니다. 전통적인 전쟁처럼 전차 부대와 거대한 병참 시스템도 없을 것입니다. 유일한 초점은 제공권과 정밀 타격입니다. 이는 테헤란 정권이 붕괴한다면 그 붕괴는 내부에서 비롯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습은 군사 인프라를 마비시키고 권력 중심부를 파괴하며 극심한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 뿌리 깊게 박힌 통치 체제를 바꾸기 위해서는 내생적인 사회적 동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권력 구조가 교조적인 이념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종교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란은 특별한 경우입니다. 비교적 온건한 사회를 가진 광대한 국가이지만 보수적이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지도부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경제는 쇠약해졌고 국가는 고립되었으며 국민들의 불만은 여러 차례 대규모 시위로 폭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현 체제를 종식시키기 위한 봉기 운동을 지지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지지의 형태는 주로 만약 종교 지도자들이 워싱턴과 이스라엘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공습을 강화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는 군사적 압박을 통해 정치적 변동을 촉발하려는 전략으로 그 결과가 이란 국민들의 반응에 달려있는 큰 도박입니다. 이제 결정적인 질문은 공습의 횟수가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이 이란 사회 내부에서 비롯된 봉기 앞에서 버틸 수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외부로부터의 군사적 압박이 국내의 불만과 결합된다면 통치기구가 스스로를 방어할 힘이 충분할까요? 이 문제에 대한 답이 정권 교체의 가능성을 형성하고 앞으로 몇 시간, 며칠 동안의 국면을 결정할 것입니다. 테헤란의 지도부는 취약한 구조가 아닙니다. 40년 이상 동안 그들은 전쟁, 경제 제재, 대규모 시위, 그리고 외부의 개입 시도를 견뎌내도록 설계된 다층적 방어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념적, 신정적 정부가 아니라 내부 안보가 최우선순위에 놓인 엄격한 통제 구조입니다.
모든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미 고려되었고 최후의 생존 방어선은 오래전부터 준비되었습니다. 그 시스템의 중심에는 바로 이슬람 혁명수비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군부대가 아니라 이란 최고 지도자의 직접적인 지휘하에 있는 병렬적 권력 구조입니다. 이 군대는 이슬람 혁명의 기반을 보호하는 동시에 순수한 군사적 범위를 넘어선 깊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 측면에서 민간 정부를 능가하기도 합니다. 만약 내부 변동이 발생한다면 바로 이 군대가 정권이 버틸지 흔들릴지를 결정하는 기둥이 될 것입니다.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일반적인 군부대가 아니라 정규군과 병렬적인 권력 구조로 독립적인 지휘체계, 풍부한 재정자원, 독자적인 계급,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란 최고 지도자에 대한 직접적인 충성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핵심 임무는 국경 수호에 그치지 않고 무엇보다도 통치체제 전체의 이념적 기반인 이슬람 혁명의 존속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 구조 속에서 타랄라 사령부가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군사총본부가 아니라 테헤란의 내부 안보를 조정하는 중심으로 정권의 생존이 위협받는다고 느낄 때마다 활성화됩니다. 이 지휘본부로부터 정보활동, 경찰력, 바시즈 민병대, 그리고 이슬람 혁명 수비대 소속 부대들이 고도로 중앙 집권화된 체제에 따라 통일적으로 조정됩니다. 따라서 시위가 발생했을 때 당국의 대응은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이미 표준화된 절차에 따라 운영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보통 광범위한 인터넷 차단으로 정보의 흐름을 고립시키고 사람들 간의 연결을 끊습니다. 미디어 공간이 통제되면 진압작전은 신속하게 통제권을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국내 군사작전처럼 전개됩니다. 1979년부터 지금까지 정권이 얻은 핵심 교훈은 테헤란의 거리를 통제하는 것이 곧 이란 전체를 통제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전략적 안보 독트린의 기둥입니다. 테헤란이 절대적인 중심이 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 수도에는 부처, 주요 언론사, 핵심 대학, 경제 및 정치 엘리트, 그리고 역사적, 현재적 권력의 상징들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란의 권력 구조에서 테헤란의 역할은 단순한 행정 중심지의 의미를 훨씬 뛰어넘어 정권의 운명을 결정하는 심장부입니다.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가 위기 상황을 선포하면 특별한 메커니즘이 즉시 활성화됩니다. 타랄라 사령부가 테헤란 주위 모든 통제권을 인수합니다. 그 순간부터 경찰, 정보부, 바시즈 민병대, 그리고 이슬람 혁명 수비대 소속 부대들은 모두 통일된 지휘체계 하에 놓여 평상시의 모든 권력 분산을 없애버립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정 조치가 아니라 수도 내부의 거의 준전시 상태입니다. 이 모델의 목표는 두 가지 층위를 가집니다. 첫째, 위기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가속화하고 동기화하여 모든 부대가 하나의 전략적 리듬에 따라 행동하도록 보장합니다. 둘째,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의 수를 줄입니다. 왜냐하면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지휘 단계가 많을수록 정보 유출, 불복종 또는 배신의 위험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권력을 한 곳으로 모으는 것은 시위를 통제하기 위함일 뿐만 아니라 권력 구조를 내부 균열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권력이 탑의 정점에 집중되는 것과 동시에 기층에서는 반대 방향의 메커니즘이 작동합니다. 2007년부터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심층적인 개혁을 진행하여 11개의 주요 안보 총본부 산하에 주 단위 수비대를 창설했습니다. 이 구조는 각 지역이 중앙의 세세한 분단위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합니다. 특히 테헤란과 알보르지에서는 타랄라 사령부가 수도와 그 주변 지역을 담당하는 3개 군단을 감독하여 다층적인 통제망을 형성합니다. 상층부에서는 절대적인 권력 집중이 있지만 기층에서는 통제된 분산 배치가 이루어집니다. 이는 대응 속도를 높이면서 동시에 중급 지휘관들이 불안이 발생했을 때 위협이 될 만큼 충분한 권력을 축적하는 것을 막기 위한 설계입니다. 불안이 거리에서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나고 가장 많은 우려를 낳는 세력은 바로 바시즈 민병대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준군사 조직이 아니라 이란 전역의 모든 동네, 모든 구역까지 얽혀있는 사회 안보망입니다. 이 세력은 약 60만에서 100만 명의 활동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중 약 30만 명은 명령이 떨어지면 거의 즉시 동원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테헤란에서는 이 시스템이 약 300개의 구단위 기지와 약 3,000개의 동네 단위 거점을 포함하여 촘촘한 감시 구조를 형성합니다.
바시즈는 도시 전체를 덮는 거미줄 같은 안보망처럼 운영됩니다. 회원들은 훈련을 받고 명확한 절차에 따라 조직되며 시위가 나타나자마자 즉시 활성화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수도에서 그들의 배치 규모는 도시를 통제하는 여러 전문 안보 여단과 맞먹습니다. 이 부대들은 군중 통제, 체포, 정보 수집, 신문에 대해 훈련을 받아 최단 시간 내에 질서를 회복할 능력을 보장합니다. 진압작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미지는 고속 오토바이를 탄 3인조 기동대입니다. 그들은 유연하게 움직이며 갑자기 군중 속에 나타나 심리적 압박을 가한 뒤 상황이 변하기 전에 신속하게 현장에서 철수합니다. 이는 시위대를 분산시키고 즉각적인 위협 효과를 심기 위한 전술입니다. 이 구조는 우연히 형성된 것이 아니라 정권의 장기적인 생존 전략의 일부인 국내 통제 독트린을 수년간 구축한 결과입니다. 2009년 마무드 아마디네자드 대통령의 재선을 가져온 선거 이후 녹색운동은 테헤란과 여러 주요 도시에서 수백만 명을 거리로 이끌었습니다. 수도는 며칠 동안 흔들렸고 당시 많은 분석가들은 이것이 정권의 종말의 시작일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그러나 붕괴 시나리오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는 모든 안보기구를 활성화하여 개혁파 지도자들을 고립시키고 언론을 엄격하게 통제하며 군대를 배치하여 운동을 진압했습니다. 비슷한 방식이 11월의 변동에서도 적용되었으며 동일한 안보 매뉴얼이 운영되어 거리에 심각한 결과를 남겼습니다. 이러한 선례들은 시스템이 점점 더 격렬해지는 저항의 물결에 적응하고 맞서 싸우는 법을 배웠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그러나 위기를 통해 살아남는 능력이 불가침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잠재적인 약점은 거리의 시위에 전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권력 엘리트 계층의 결속력에 있습니다. 모든 정권 교체 시나리오에서 결정적인 요소는 단순히 거리 시위의 규모가 아니라 안보 세력이 절대적인 충성심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이슬람 혁명 수비대 내에 균열이 나타난다면 일부 중급 지휘관들이 명령 실행을 거부하거나 내부 권력 다툼이 발생한다면 정권을 보호하는 구조는 심각한 시험에 직면할 것입니다. 그러나 시스템은 그러한 위험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혁명 수비대는 이념적으로 충성스러운 군사력일 뿐만 아니라 정권의 존속과 밀접하게 연결된 깊은 이익을 가진 경제 제국입니다. 바로 이 이익의 네트워크가 권력을 결속시키는 접착제 역할을 하여 거리의 표면적인 상황보다 균열의 가능성을 훨씬 더 어렵게 만듭니다.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안보를 통제할 뿐만 아니라 이란 경제의 20%에서 30%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제재를 피하기 위해 병렬적인 무역 채널을 운영하고 원유 수출을 유지하며 자금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건설, 에너지, 통신과 같은 전략적 분야는 모두 그들의 영향력 범위 내에 있습니다. 이는 수천 명의 장교와 그 가족들이 이 구조에 직접적으로 의존하며 정권의 존재 덕분에 상당한 이익을 축적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 이익의 연결고리가 시스템을 극도로 깨지기 어렵게 만듭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념이나 종교적 신념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위, 특권, 그리고 개인의 안전 문제입니다. 그러한 환경에서 탈영은 정치적 위험을 수반할 뿐만 아니라 모든 경제적 기반과 안보 보장을 잃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배신의 대가는 시스템 내의 많은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높습니다. 그러나 정권의 보호막은 경제적 이익에 그치지 않습니다. 내부 균열이 전면적인 붕괴로 확산되는 위험을 막기 위해 구축된 또 다른 전략적 설계는 바로 이중구조 시스템입니다. 이란은 단 하나의 군사력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슬람 혁명 수비대 옆에는 정규군인 아르테시가 존재하며 두 개의 별도 지휘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혁명 수비대는 이념적 성격을 띠고 이란 최고 지도자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반면 아르테시는 엄격한 감시를 받으면서도 더 전문적이고 전통적입니다. 이 병렬적 존재는 교차 통제 메커니즘을 만들어 만약 한 기둥이 흔들리면 다른 기둥이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보장합니다. 이것은 더 깊은 전략적 방어층으로 권력이 무기로만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계산된 조직 구조로도 강화됩니다. 이슬람 혁명 수비대와 정규군 아르테시 모두 이란 최고 지도자에게 책임을 지지만 그들의 구조는 단순히 병렬적인 것을 넘어 상호 견제적인 성격을 멉니다. 이 설계는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단일 세력도 단독 행동으로 국면을 바꿀 수 없도록 보장합니다. 이것은 권력 구조 내에 설치된 쿠데타 방지 메커니즘입니다.
많은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의 역사에서는 군대가 단 몇 시간 만에 정치적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이란에서는 그런 시나리오가 훨씬 더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한 무장 분파 내의 어떤 균열의 징후라도 즉시 다른 분파의 반응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 교차 통제의 메커니즘은 모든 단독적인 계획이 세력 간의 직접적인 충돌 위험을 내포하게 만들어 국가를 심각한 혼란 상태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이란 이슬람 공화국은 혁명에서 태어났으며 바로 1979년의 변동에 대한 기억이 그들의 안보 독트린을 형성했습니다. 시스템의 가장 큰 강박관념은 외부로부터의 위협이 아니라 내부로부터의 전복이 재현될 위험입니다. 따라서 전체 권력 구조는 어떤 단일 무장 중심부도 스스로 정권의 운명을 결정할 수 없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만약 내부 봉기가 발생하고 외부로부터의 화력 지원을 받는다면 테헤란의 반응은 즉흥적이지 않을 것입니다. 정권은 수십 년 동안 구축해온 모든 안보 구조를 활성화할 것입니다. 각 동네에 민병된 네트워크부터 주단위 조정 메커니즘, 그리고 최고층의 중앙집권적 지휘 시스템까지 이와 병행하여 엘리트 계층 내의 단결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층부의 어떤 균열의 징후라도 수백만 명이 거리로 나서는 것보다 더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큰 미지수는 정권이 맞서 싸울 도구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가 아닙니다. 그들은 분명히 충분한 구조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통제기구가 젊고 세계와 강력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경제 위기와 이념적 경직성으로 인해 점점 더 지쳐가는 사회 앞에서 무기한 압력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역사는 억압적인 시스템이 매우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지만 적절한 시점에 균열이 나타나면 빠르게 붕괴할 수도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 다른 핵심 요소는 최고 지도자급에서의 계승 문제입니다. 긴장된 상황에서의 권력 이양은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공백을 열 수 있습니다. 권력이 집중된 환경에서는 피라미드 꼭대기에서의 어떤 불협화음이라도 연쇄 효과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문제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최대 한계점까지 압박을 계속 가할 것인가, 아니면 결국 테헤란이 시스템을 보존하기 위해 양보를 선택하고 워싱턴이 긴장 고조의 순환을 끝낼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중동의 국면은 앞으로 며칠 내의 결정에 의해 형성될 수 있습니다.